저희가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시간을 너무나 조금씩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양훈건 교수님 나오셔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양근입니다. 예. 오늘 앞에서 최운실 전 원장님, 지금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원장님으로 계시죠. 그리고 우리 박인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 본부장님, 제가 옛날에 같이 모시고 근무도 했었습니다. 두 분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내려오셔서 먼 길을 왕림하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우리가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세미나를 마련한 상주시청, 또 그리고 우리 한국교육연구소 관계자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 보통 보면 이렇게 같이 공동연구진 하시는 선생님들이 주이신데, 저는 공동연구진은 아니고 또 상주시에 대해서 학습 평생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전에 대구대학교에서 했는데 저는 거기 참여하진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주시도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 중에 그러니까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평생학습 도시로 빨리 선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 내용은 그쪽에 학습도시 지정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인데요. 지역사회, 국가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문제가 없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비드19라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협력과 거버넌스로 해결해야 된다. 거버넌스란 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도 이미 선정된 도시가 있고 아직 선정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도시도 있지만은 제 생각은 뭡니까? 평생 학습도시가 준비를 하든 아니면 되어서 활성화된 도시든 간에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것이 거버넌스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자료의 내용은 아주 학문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는 뛰어넘고 핵심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도 좀 섞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내용은 지금 온라인 중계되고 있는 건 아니죠? 맞아요. 되고 있습니까? 저는 중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고 그냥 텍스트 자료들이 있어서 아까 우리 최운실 원장님은 아름다운 사진이 너무 많았고 텍스트도 많고 우리 박인종 본부장님도 귀중한 자료가 있어가지고 외부로 유출되면은 아깝지만은 그래도 밤새워서 노력하신 자료 공유하면 좋죠. 저도 우리 박인종 본부장님 그 자료 가지고 가서 자료 좀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학회도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열리지 않다가 28일 날인가요? 전북대학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학습도시에 관해서 발표를 하는데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 밤을 새워서 표를 만들어 오셔가지고 그 자료를 출처를 밝히고 인정하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의,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문제, 지역사회 문제와 평생교육, 지역 거버넌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대구대학교의 지역사회 개발 복지학과에 근무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문제라든가 지역사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학부생, 대학원생 늘 공부하는 공통주제라 익숙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상주시도 하나의 지역사회죠. 지역사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플레이스, 장소가 있다. 상주시라는 이 지리적 경계 속에 상주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다. 상주시가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겠죠. 그래서 군이 아니고 시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이 있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우리가 지역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주시의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고 평생교육 사업을 하면 결국 상주시가 발전하는, 지역이 활성화되는, 주민이 잘 사는, 또 지역의 물리적 시설이 좋아지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개발하면 물리적 시설 개선,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에 대비해서 본다면은 물리적 시설이 뭘까요? 평생교육 시설이겠죠. 시설이 중앙센터가 있고, 또 각 동에, 읍면에, 구에 시설들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고, 마을에도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설을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들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된다. 놀고 있는 시설, 활용 빈도가 낮은 시설,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것도 마을 주민들이 공부하는 시설로,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으로 올라가면 마을 도서관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시도 평생학습 시설을 어떤 것을 지정하고 활성화하고 정비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향상. 저는 평생교육 사업도 결국은 주민자치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 주민자치가 뭡니까? 지역의 행정을 스스로 주민들이 결정하는 사업. 그래서 학습을 해서 만나고 토론하고 이게 자치 역량을 기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와 주민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라 볼 수 있고, 함께 역량이 개발된, 우리가 역량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역량이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역량은 모든 역량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식이고, 한 가지는 기능이고, 한 가지는 태도인데, 우리가 상주시의 주민들이 주민 평생학습의 지식과 평생학습의 기술과 기능과 평생학습으로 임하는 태도, 이 세 가지를 기르는 것이 상주시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핵심이고, 상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이고, 선정되기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전라남도 지역에 한 도시를 우리 박인종 박사님하고 교육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10번째인가요? 떨어졌는데 11번째인가요?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좌우가 10번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런 도시를 도와가지고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하는 데 큰 도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거 중계가 되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정된 이후에 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대구 남구가 4번인가 떨어지고 이제 5번째인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제 제자도 일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남구청의 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라 엊그제 거기 축하 파티 비슷하더라고요. 회의가 음식을 놓고 파티하는 건 아니고 선정된 것에 대한 축하 그리고 공식적인 안내 이런,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좋은 얘기 들으려고 구청장이 모이라고 해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대연도시는 또 뭔가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어요. 몇 번 떨어지면서 계속 정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이 없으면 조직을 강화시키고, 평생교육사가 없으면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한 명 있었으면 2명을 채용하고, 그리고 사업들을 많이 하고, 또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니까 학습도시로 선정이 됐고, 결정적으로 보니까 구청장님이 그날 가가지고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하신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들이 50% 정도 일했고, 구청장님이 그날 당일날 50% 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를 보이신 거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남구청의 의지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발달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경상북도 한 지역에 도시의 컨설팅을 좀 해드렸는데, 속으로 되기를 상당히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인맥이나 전화나 이런 거는 전혀 안 했고, 공정하게 해서 되기를 바랐는데, 안타깝게도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 그 이유가 조직 정비 이런 것들이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학습 담당 조직을
뭡니까 담당자 수준이 아니라 팀 단위, 과 수준 이런 것들로 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속도가 느리니까 그래서 선정되는데 실패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정되든 안 되든 학습도시로서 이미 여건을 갖추고 열심히 일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선정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선정된 이후에도 뭡니까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 아까 우리가 남녀가 교제할 때 서로 막 뭡니까 처음에 만나서 몇 달간, 몇 년간은 엄청나게, 그죠? 서로 잘해주고, 서로 그리워하고, 집에 바래다 주면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평생학도시를 준비했다가 막상 선정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나는 뜻이, 뭡니까? 그 열정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스톱시킨다면은, 그런 도시는 오히려 안 되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역이 잘 살게 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적인 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우리가 개발한다는 거, 우리가 새마을 운동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죠? 대한민국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우리 대구 경북 지역 사람들은 다 합의하지만은 뭡니까 새마을 운동의 효과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의 성과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개발한 것이 지역을 잘 살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살게 하는 거죠. 도로들 놓고, 시설을 좋게 하고, 평생학습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거, 도로를 놓고, 또 항만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인프라의 개선인데, 이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하면은, 그 시설들이 좋아지겠죠. 좋아지고 뿐만 아니라 아까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뭡니까 그 주민들 간의 신뢰, 협력, 공감, 이해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게 학습도시 사업의 궁극적인 또 목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하면은 결국은 그 도시가 모든 측면에서 잘 사는 도시로 될 수 있겠죠. 사회적 자본은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부터 상당히 강조되어 왔던 것인데, 과연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상주시가, 대구시가, 경상북도가 이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진보와 향상이 됐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성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개발은 1930년에 미국의 테네시 강유역의 개발로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제3세계 국가에서도 개발 사업. 우리가 개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사실은 아주 선진국 말고, 후진국이나 중진국이나 이런 지역의 개발이라는 용어를 많이 적용한다고 볼 수 있고, 오늘날은 개발보다는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용어로 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은 경제개발과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역 개발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그런 전략으로는 성장 거점 전략이 있는데 한 지역을 투자를 집중으로 하면은 그 지역 옆에도 좋아진다 이런 전략인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럴 때에 특히 60년대에 포항제철을 만든다든가 구미공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성장 거점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72년부터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해가지고 80년 이후에는 강력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역 개발 정책도 국토개발 정책과 함께 가고 전략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지역의 개발은 이 발표 주제처럼 거버넌스의 전략으로 가고 있다. 거버넌스가 협치 아닙니까? 협치인데 제가 28일 날 학회에서도 발표를 학습도시의 공과 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건데 제가 보기에 오늘날 학습도시의 가장 큰 허점은 뭐냐 하면은 아직도 간주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것이 학습도시 사업의 가장 문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학습도시 사업은 민간 산학연이 함께 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주시 예를 들면 상주시청과 또 상주시의 평생학습, 평생교육협의회 분들과 또 기업체 협의회 분들과 또 대학과 학교 분들과 뭐 이런 복지 영역이라든가 문화 영역이라든가 스포츠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계획서를 만들고 계획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발전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가 내년에 아마 또 계획서 쓰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간주도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겠다. 아까 함께 가면은 멀리 갈 수 있다. 저도 메일에 닉네임이 함께 멀리로 돼 있어요. 한 20년 전부터 그걸 제가 썼는데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려면은 서로 도우면서 가야 된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게 바로 거버넌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파트너십의 한 주체가, 한 두 주체가, 아니 일부 주체가 약화되더라도 다른 주체가 이렇게 세우고 함께 갈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간주도라면은 시장님이 바뀌거나 관장님이 바뀌거나 평생학습 계장님이 바뀌거나 과장님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은 완전히 시들시들 해줄 수 있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협치를 통해서 함께 가면은 우리는 영원히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 계획서 쓰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은 다른 지역보다 좀 드러나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 네트워크를 하려면은 그 지역에 어떤 주체와 기관이 있는지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아마도 우리나라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 유관시설 또 평생교육단체와 기관 자체 실태에 대한 현황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사부터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뭐 강사가 없거나 전문가가 없으면 항상 외부에서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가까운 곳에서 찾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파트너십이고 협력의 기초가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의 유관기관, 평생교육기관, 법정기관과 법외기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기초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알아야만 그 사람들도 엮어내고 그런 주체를 엮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뭐냐 요즘 네트워크 사회라고 한참 뭐 4, 5년 전에 2, 3년 전에 유행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는 뭐 거물, 네트, 플러스 워크 이래서 거물처럼 사람들이 엮여서 일하는 게 네트워크. 결국은 이것도 협치고 거버넌스. 행정학 하는 우리 대학의 교수님도 보면 항상 거버넌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한정된 자원, 나 혼자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같이 엮고 협력, 협의체를 만들고 그래서 함께 일하는 그런 전략이 바로 네트워크 전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없을 때, 인재가 없을 때 네트워크 하면은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세상살이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죠. 혼자 잘났고 혼자 밥도 그죠. 혼자 먹는 사람들 계속 막 10년간 혼자 밥 먹는 그런 교수님들, 그런 직원분들 보면은 결코 나중에 끝까지 성공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분들이 총장도 되고 학장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예를 보더라도 내가 식사 때 연락이 안 오면 이거 내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저도 시간을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금방 시간이 흘러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문제는 학자마다 지역의 문제를 규정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양하다 이런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하향식 전략인가 상향식 전략인가 이게 핵심인데 지금까지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위에서 아래로 또 그러니까 중앙에 뭐 교육부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뭐 그리고 또 도진흥원에서 시달되면은 그거를 움직이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자원 발굴을 통해서
상향식으로 접근하는 전략. 그래서 우리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그 어느 도시보다도 상향식의 전략이다. 파트너십에 기반한 전략이다. 네트워크에 기반한 전략이다.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내년에 학습도시 선정되기 위해서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하면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개발 방식이 거점 개발 방식이 얘기했고요. 균형 개발 방식은 한 지역만 잘 살아갖고는 너무 위화감도 조성되고 오히려 그 지역만 몰려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발전위원회 이런 것들도 청와대 직속으로 만들고도 했는데 균형 발전 전략으로 요즘은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핵심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평생교육 사업에는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가? 생활자치형 지역공동체 이런 사업들이 행안부, 안행부 단위로 2014년부터 추진된 게 있는데 이게 주제가 학습인가 산업인가 경제인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다르지만은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요새 지역 재생 사업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업의 컨텐츠는 다를지라도 접근 방식은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똑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그리고 상향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답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문제 해결은 지역 주민의 힘으로 해야 된다. 또 지역 문제 해결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지역 문제 해결은 네트워크로 해야 된다. 거버넌스로 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협치죠. 한마디로 똑같은 말이에요. 협동 전략으로, 협력 전략으로, 파트너십 전략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제일 작은 파트너가 뭡니까? 부부 아닙니까? 부부가 파트너십이 깨지면 이혼도 하고 안 좋아지죠. 그래서 파트너십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힌트인데 우리가 학습도시에서 여러 기관과 주체가 협력하더라도 서로 이익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전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체들이 지자체에 있는데 빠진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강주 지역에 보니까 지역의 주민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의 파트너십 전략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파트너들이 함께 협력해서 파트너십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한 2분 남은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인데요. 여러 가지 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 코로나 사태는 한 3년 이상은 갈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세계를 온온 오프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차 끌고 오다가 생각한 내용인데요. 온은 온라인을 온하고 오프는 오프라인을 오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로나의 그 포스트 코로나, 지금 또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함께 살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세계가 돌아가는 핵심 기조가 온온 오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계획서에도 온온 전략에 대한 것들을 많이 넣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홈페이지 구축과 홈페이지에서 평생학습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온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 강좌도 탑재해야 된다. 사실 오늘 강좌도 찍어서 상주시 평생학습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작은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학습하는 참여 시간을 달리해서 그리고 운영하는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획서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만 뺐지 않았나 싶습니다.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잘 되고 앞으로도 성과가 있고 지속 가능하려면은 상주시 혼자 해서는 안 되고, 또 좀 귀찮고 조금 힘들고 하더라도 빅마우스 분들을 많이 초청하는 게 필요하다. 입이 큰 사람들 있죠. 주장이 센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함께 가야만 우리가 이렇게 오래 멀리 갈 수 있다.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은진 박사님께서 도농 복합도시 정치여건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시간을 50분? 아니죠. 40분이니까 5시까지. 5시까지.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성주시 포럼에 발표 요청을 받으면서 발표 주제로 무엇을 했냐면 도농복합도시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다소 평생학습 포럼이나 세미나에서는 쉽지 않은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제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여기다가는 정주여건 평생학습으로 다지기라고 했지만 평생학습이 정주여건을 강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부터 좀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평생학습에 관련되지 않은 일반 분들은 정주여건과 평생학습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평생학습계에서 몸담고 활동하고 있는 실천가들이나 정책가들이나 또는 그런 지자체 행정공무원들은 당연히 정주여건을 강화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상주가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평생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정주여건을 강화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지금 5시까지 맞춰야 하는 관계로 저는 20분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핵심적으로 마을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목해서 마을 평생교육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계에서 가장 하지 못하는 부분이 타 부분과 평생교육과 연계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평생학습 도시를 구상할 때 상주시가 꼭 좀 직접적으로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상주시의 모습 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요? 저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 산지 거의 이제 25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 살면서 상주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상주처럼 풀뿌리 시민 조직들이 활성화된 지역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계에서는 주목받지 않는 그런 풀뿌리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된 지역이 상주 지역인데 이 상주 지역의 이 풀뿌리 단체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다 평생학습입니다. 이런 평생학습에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이미 오래전부터 상주는 평생학습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 수면 위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상주시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정양리 마을을 다 아실 겁니다. 행복도시로 해서 상까지 받았는데 자연불악이라고 얘기하죠. 자연적인 마을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주시의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상주시 이제 전면 시 중심가의 사진입니다. 상주시는 이렇게 자연불악의 마을과 또 도시형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상주시가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많이 지금 정책으로 개발하고 있는 무카리 자전거 마을처럼 전원 마을 이렇게 세 개의 마을들 그런 유형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를 생각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귀농귀촌 선호도시 1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귀농귀촌 도시의 선호의 1위인 상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구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인구수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선호도 1위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봤던데 사통
발달의 도시이다. 그리고 입주자 주도형의 전원마을 조성에 아주 상주가 굉장히 다른 지자체보다 특성화되게 이런 쪽에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귀농 특수시책 및 지원 시스템이 우수하다. 그리고 예비 귀농인을 위한 맞춤형 체험 교육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짜여져 있다. 뭐 도시민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공동체 귀농학교, 직구치기 학교 등등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귀농 귀촌을 위한 그러한 정책 사업이라고 알고 있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것들이 다 평생학습 범주에 속합니다. 최근 4년간 상주시 인구를 보면은 그렇게 귀농귀촌의 선호도시 1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과 동시에 세계의 여러 가지의 상황 그리고 지역이 부딪히는 상황을 통해서 지금 각 지역마다 국가마다 세계는 위기라고 하죠. 그 위기의 내용들을 앞서 발제하신 분들이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깐씩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급변하는 사회가 너무 급변하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의 삶이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성장이 둔화되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령화된다라는 거 모두가 다 아시죠?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빈부의 격차, 세대 간의 격차부터 시작해서 지역 간의 격차, 이런 격차들을 걷잡을 수가 없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개인 지역 또는 국가 단위의 경쟁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위기의식들이 팽배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점점 극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리백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그랬냐, 위험사회라고 진단을 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도시의 어떤 한 건물 또는 어떠한 한 기능을 입혔을 때 해결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근본적인 해결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 결국은 학습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120세에서 인생 3모작이 아니라 4모작 시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30세를 놓고 보면 지금 성공적 삶이 아니라 이제 웰빙적 삶이죠. 웰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OECD 2020 미래교육에서 이미 대두된 내용입니다. 웰빙적 삶하고 이제 평생학습을 어떻게 조우시킬 것인가, 만나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한데 가장 집중되는 시기가 모든 지역마다 50대 후반에서 70대 사이, 여기에 이제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50+ 재단, 서울 같은 경우에 이런 재단들을 통해서도 평생학습들을 굉장히 진흥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제가 통계를 보다가 상주시가 매달마다 인구 통계 지표를 1세 단위로 하더라고요. 2020년 7월 90세가 몇 명인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74명입니다. 90세가. 93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00세가 몇 명인가 봤더니 18명입니다. 요 사이에는 91, 92, 93부터 해서 더 플러스적인 인구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110세 이상은 몇 분인가 봤더니 9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예. 물론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생존해 있지만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120세가 현실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은 더 이상 교육에서 분절을 하지 않고 분리를 하지 않고 좀 통합적인 것으로 계획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의 평생학습 도시에서는 전생에 걸친 생애평생학습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회에 대한 대응,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의 어떤 삶,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변화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왔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이제 변혁적 역량이라고 하는 측면을 또 요구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알게 하는 평생학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생학습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평생학습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그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이 평생학습 도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주 여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이 정주 여건을 강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예. 도농복합도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생겨났냐면 1995년 지방자치 시행으로 인해서 시하고 주변의 군이 이제 통합하면서 많은 복합도시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개의 복합도시가 있냐면 56개의 지역이 전국에서 도농복합도시 또는 도농통합도시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농복합도시가 도시성과 농촌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지역사회 개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왜 이러느냐면 농촌이 이제 점점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여건들을 농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복합화의 어떤 형태, 그리고 그 도시복합화를 통한 어떤 공존, 이러한 형태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농복합도시를 선호를 하고 있죠. 상주도 농촌형 마을, 자연부락이 있고 원도심 중심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합도시가 되면서 이제 도시형 마을, 전원마을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한 도시가 서로 화합해서 잘 가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상주 내에서도 이 안에서의 격차들이 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부락 또는 농촌형 마을 또는 원도심의 어떤 낙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재생 사업들이 시작하죠. 그게 이제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농 복합도시의 경쟁력은 결국은 사람을 그 마을에, 삼터에 머물게 하는 건데 얼마만큼 정주 여건이 좋으냐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정주 여건을 하면 여러 가지의 그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행정기관하고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주거가 얼마나 쾌적하고 안정하냐, 교육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그 다음에 문화적인 혜택들이 얼마나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생활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젊은 부부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과 직결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 자녀의 교육에 합당한 지역인가, 이거를 두고 내가 여기에서 살아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주 여건 강화의 방안으로 앞서 이제 발표하신 박사님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읍면동 단위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마을 단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을 평생교육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마을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그리고 법에 나오는 용어도 아니에요. 실천 현장에서 하다 보니 마을이라는 것이 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을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마을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가면서 그 녹여낸 그런 시간들, 경험들,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면서 문화적, 실천적인, 역사적 의미를 결합한 곳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 지점이 됩니다. 우리가 읍면동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면 단위로 놓고 본다면 면에 주민자치센터처럼 하나의 거점을 두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돌려도 한 면에는 보통 15개 리에서 25개, 많게는 30개의 리까지 있습니다. 리가 있다라는 것은 주민자치의 단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리장님이 각각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어떤 마을의 의제를 그 읍면동 안위에서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좀 더 큰 차원에서, 읍면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터를 바꾸고 우리의 생활을 바꾸려고 하면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마을을 놓고 보니 이렇게 전원마을이 생기면 기존의 농촌형 마을에서 전원마을로 다 이주를 하는 경향,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 그 신도시로 같은 지역 안에서 이동하는 그 성향,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급속한 과소와 과밀화의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간의 격차들이 있죠. 자, 마을 평생교육, 정지 여건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방안 첫 번째입니다. 마을 평생교육을 통한 정지 여건을 좀 강화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학습을 통해서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이 가장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마을 평생교육은 이런 것입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프로그램이 일종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다. 울타리이고 그것은 광장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평생교육은 각각의 마을 학교 그리고 주민강사 발굴을 통해서 각각의 사람들의 존재감을 인식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것이다. 마을 평생교육을 통해서 마을 주민을 마을 시민으로 만드는 것, 이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지 여건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방안으로서 저는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제 소속이 의성 미래교육지원센터인데요. 의성 미래교육지원센터에 간 지 3개월 됐습니다. 그전에는 평생교육발전연구소 대표로 있으면서 지역의 평생교육의 어떤 컨설팅이나 연구, 강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그 요청을 받아서 의성 미래교육 지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을 갔죠. 거기에서 갔을 때 기존에 그러면 마을 공동체 평생학습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평생학습과 마을 공동체는 일반 행정에서만 다루어지는 폭입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학교와 함께해서 마을 안에서 배움터의 어떤 배움터를 확장하고 만들어가고 네트워크를 갖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을에 학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붕괴, 마을 붕괴. 마을에 학교가 없으면 폐교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아이들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다 떠나는 겁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학교가 없으면. 그러면은 그 마을은 결국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주민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들의 문제, 그리고 학교의 문제로만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국정현안 조정회의에서 학교 통폐합을 추진을 결정을 했어요. 그로부터 수많은 학교들이 통폐합을 했고 경상북도가 전국 통폐합의 2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탈피하고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들이 80년대부터 시작하기 시작했고, 대안학교 운동을 통해서 경기도, 서울을 중심으로 혁신학교가 있었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나서 2020년 드디어 경상북도에서도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주도 마찬가지로 미래교육지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미래교육지구와 평생학습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지점입니다.
하나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마을교육 공동체의 평생교육 목소리가 있는가, 담겨져 나오는가, 외치는가, 협치하려고 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들을 통한 정규여건 강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 마을교육 공동체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학교와 교육 경쟁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평생학습의 모습들이 마을교육 공동체입니다. 마을 학교를 통해서 일반 행정을 하고 마을과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것, 이거 평생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라는 거고요. 학생 수도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 접근하는 문제 중 대안에서 저희가 마지막에 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마을 학교들이 들어서는데 이 마을 학교와 평생교육이 어떻게 연관지게 할 것인가. 이제 5시인데 제가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의 정규여건 방안의 탐호분 사업과 좀 평생교육의 연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또 최근에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로 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사업에는 반드시 뒤따라서 후속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결국은 평생학습입니다. 어떻게 이분들과 이 부서들과 협업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측면과 같이 연결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들어갑니다. 도농복합도시의 정규여건 강화 평생학습으로 가능한가? 다시 제가 처음 드리고 싶은 질문들을 마지막 페이지에 띄웠는데요. 아주 짧게 제가 메시지만, 선언적인 메시지만 지금 전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앉아 계신 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조금 타진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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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쉬려고 했는데요. 그냥 정리하면서 종합 정리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정리와 질의응답은 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님이신 이종태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얼마나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생각할 때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훈실 교수님은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 시대 미래형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고요. 하도 많은 말씀을 다양하게 하셔서 저도 어떻게 요약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대가 왔고 이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코로나19 이후의 평생교육은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력, 순발력, 회복 탄력성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로컬 텍트 기반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자발적 시민연대가 만드는 유연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국내외 사례들, 석학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상주시 평생교육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박인종 박사님께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해 주셨고요. 제가 볼 때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은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다. 뭐 프로그램 몇 개 더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도시 자체를 총체적으로 재구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한번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더 잘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주시의 그 현황은 여러 가지 잠재력이 많지만 아직은 좀 더 가야 할 길이 좀 많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구체적인 예로는 비문해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말씀과 또 평생교육 관련 조례들을 보완하고 새롭게 만드는 노력이 당장 해야 될 일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양은광 교수님께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해주셨는데 어쨌든 제가 듣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오래됐지만 이런 것이 단순한 물리적인 변화나 경제 개발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총체적 거버넌스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혹은 민간과 함께하는 방식 또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지속 가능 발전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과 경제 발전을 넘어서서 문화 발전까지 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한 전략으로는 네트워크 전략과 상향식 전략으로의 변화 같은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점 개발보다는 균형 개발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체를 통한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은진 박사님께서는 도농 복합도시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들으셨다시피 과연 정주여건 개선이 평생학습으로 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이고 상주시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감소 문제는 평생학습을 활성화함으로써 역전시킬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상주시는 의외로 풀뿌리가 강하고 또 이것은 평생학습의 잠재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그 암시를 주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주시가 희망이 있다 하는 희망을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도농 복합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주시의 경우 지금 행정, 주거, 교육, 문화, 인프라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정주 여건을 강화함으로써 이 도시 재생 혹은 인구 감소의 역전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일인데 그것은 마을 단위의 평생교육으로 한층 더 세분화하고 또 여기서 이제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단순한 마을 단위의 평생교육과 함께 학교와 마을이 결합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이런 어떤 새로운 다시 중흥할 수 있는 기초를 좀 다질 수 있다는 희망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 더 보탠다면 교육 부문 외에 여러 가지 타 부문과 이 평생교육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말하자면 도시재생사업,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계 통합돼야 되는데 이것이 연계 통합될 수 있는 저변에는 바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주시가 새롭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들어주신 분께서 발제하신 분들한테 자유롭게 질의응답 그리고 나가서
건전한 제안 같은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은데 오늘은 그런 시스템까지는 좀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쩔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상주시 평생학습원 담당의 염상현입니다. 지금 최훈실 교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서 이제 평생교육 방향을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또 박인종 교수님께서는 저희 상주시의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럼 향후 지금 교육부 지침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 최소 3, 4년은 간다고 지속이 될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 평생학습 도시, 저희 상주시가 평생학습 도시 선정으로 가는 입장에서 볼 때, 교육부는 향후 어떻게 지침이 좀 바뀔 것이고, 종전은 이 코로나 없을 때는 종전의 어떤 지침이나 요건이 기반 요소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다면, 지금 향후 코로나 시대가 어느 정도 지속되면 이 지침도 변화가 되실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어떤 변화 내용이나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들 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꾸릴 수 있던 그것을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향후 교육부 지침이나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나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단계에서 말씀하시기는 쉽지 않을 텐데, 박 박사님. 예. 네, 고맙습니다. 잘 들리세요? 예, 고맙습니다. 요지는 지금 준비하시는 분인가 봐요. 상주시 우리 공무원이신 분인데, 평생학습원에 계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훈실 교수님도 주장을 하시고, 또 저도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시대가 포스트가 아니라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평생학습 도시 지정에 관련해서는 코로나라고 하는 게 그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표가 없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선제적으로 집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선제적인 조치로서 예를 들면 온라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그리고 이거는 은평구의 모형이긴 하지만은 은평구가 우수상을 받은 이유도 그거지만은 온라인 시대,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아무래도 평생학습에 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젊은 우리 아이들 같은 애들을 학교 교육 받는 애들보다는 학생보다는 온라인 교육에 대한 액세스라고 그럴까, 접근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일자리 창출과 또 연계를 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온라인 교육 기술에 대해서 학습자들한테 알려주는 활동가들을 양성을 해서 그거를 배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과정들이 이번에 재평가를 받는데 상당히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따라서 시기의 문제이지 교육부가 새로운 지표로서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평생교육 쪽에서 대비하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거를 반드시 넣을 것 같은 생각은 든다.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깨알같이 지표를 이렇게 만들어 드린 데는 그 코로나에 대비는 없지만 이게 있고, 재평가 부분은 있어요.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 이게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은 앞으로 온라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을까. 사실은 광역 단위에서 해주면 좋은데 광역하고 손잡아도 좋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지식. 그래서 저도 거기 들어가서 중국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다 공짜. 필요하다면 그 이수증도 주고, 그런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미리 준비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심사위원들이? 예, 아마도
온라인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평생 학습 혹은 평생 교육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할 테니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평생 학습의 기회가 얼마나 갖고 그 성과를 냈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뒤에 손 드신 분. 저는 평생학습원장 오은숙입니다. 오늘 먼 길 마다않고 저희들 상주시 평생교육 활성화 포럼에 와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주가 경기도 쪽에서는 많이 멉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교육연구소에서도 정말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계속 청취를 하고 싶어서 앉아 계셨다가 저희 또 일정이 또 있어서 안타깝게도 다 못 듣고 가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포럼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평생교육을 해보다 보면 오늘도 저희들이 문제점이 나왔는데 시간 부족이라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윤정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생학습 불참 요인을 극복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 방안. 사실 이게 제고 방안으로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주시 같은 경우에 아침에 중간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지역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 참여율을 어떻게 좀 더 높여야 되는지 혹시나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우리 세 분 박사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평생학습원 원장님이신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바빠서 못한다, 또 여러 가지. 세 분이 가지고 있는 빨간 주머니, 파란 주머니 하나씩 좀 풀어주십시오. 예,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나 한번 답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발표할 때 시간이 없어서 많지 않아서 여러 개 중에서 의식 전환에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마인드 세팅이 바뀌어져야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지금까지 20세에서 끝나는 전륜구동형 우리가 인생을 살았다 하면 이제는 100세, 120세 사회를 살 수 있는 골고루 균형되게 자기의 정성과 힘과 에너지를 균형 잡게 투입할 수 있는 사륜구동형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정책 부분도 마찬가지고 학습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취약계층들이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에 접근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어요? 취약계층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어저께 밤새서 통계를 인용한 바에 의하면 보통 학습도시에서는 6만 7, 8천 원을 1년간 학습도시에 비용을 쓴다고 그랬는데 이 돈마저 없는 사람이 있어서 3년 전인가요? 정부에서 평생학습 바우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웬만한 교육기관들이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자의 경우 연간 3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바우처를 가지고 지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해소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애가 있는 여자분의 경우는 애 때문에 평생학습의 접근 기회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저쪽 안산 모형을 소개하면 거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영역과 손을 잡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애를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본인도 부담을 하고 정부도 부담을 해서 어머니가 학습하는 동안 그 아이를 보살펴주는 그런 아이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상주시에서 빨리
주민들의 참여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민 조직이나 동아리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기존의 조직에 관련해서는 아까 홍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역재생을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여기는 주민자치까지 아직 안 갔죠. 주민자치위원회 정도가 있는데 여하튼 거기 위원장을 어떻게든지 삶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방법. 이건 아까 제가 행복업센터를 조성하는 3가지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상주시에 맞는 형태를 고르면 돼요. 공공조직을 이용할 건지 민간조직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양쪽으로 혼합형으로 쓸 건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아리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11개의 동아리가 오늘 이제 이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데 그 동아리가 오셔서 그동안 배운 거를 이렇게 하면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런 학습 동아리를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지역 주민들을 학습의 장소로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 공간 지정에 관련된 거 아까 읍면동에서 하나 더 내려가서 마을 단위 가 있는데요. 요새 제가 사는 성남에서도 학습 공간 공유의 얘기, 공유 경제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사실은 성남시 지역사회 교육협의회장을 했었는데 3년간 그때 우리 성남시로부터 또 지정을 받아서 학습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토론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조치들이 있을 때 주민들이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교수님. 예. 아까 질문하신 그 문제도 저도 좀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코로나 시대라서 코로나에 관한 그런 평가 척도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박인종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라인을 통한 학습 제공, 학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학습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의 어떤 캠핑을 한다든가 야외에서의 학습 이런 것들, 이런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평생 교육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기획해서 넣는 것이 필요하고 온라인 기반 구축에도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참여 문제는 우리가 공부를 학습을 못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시간 부족, 하나는 머니, 돈, 학습비의 부족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부족은 농번기라든가 이런 걸 피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직장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이나 주말 그런 시기에도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학습 그 돈에 대한 부족은 우리가 재난지원금으로 나오는데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난 시대의 그런 평생학습 지원금 그런 그 제도를 좀 만들어서 학습비로 지원금을 소고기 사 먹는 데 쓰지 않고 학습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주시의 학습 통화 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선생님과 학생이 교육의 컨텐츠와 내용이 달라지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 잘 고치는 사람이 자동차 정비하는 거를 가르쳐 줬다면은 거기에 대한 통화를 지불해 주고 또 그분은 또 미용 기술을 가서 배운다든가 이런 학습 통화 제도 이런 것들을 상주시에서 상주 학습 통화 이런 걸 만들고 그다음에 상주시 학습 마일리지 제도 이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면은 이게 단위 시간에 요 세미나 왔거나 몇 시간 배운 거 이런 것들을 누적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해서 평생학습 상주시 골드 학습자라든가 실버 학습자라든가 예를 든다면은 학사학이라든가 석사학이라든가 박사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줘서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 어떤 의원이나 자원봉사자나 일꾼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학습의 선순환 구조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오라고 하지 말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주면은 오지 않을까,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홍 교수님. 저는
평생학습 참여율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항상 드는 생각들은 참여율이 높아가지만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은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 소외자들을 어떻게 평생학습 현장에 참여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간이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접근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 아니면은 멀리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여기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어도 여기까지 올 수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주 지역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활동가를 양성하고 하는 그런 측면의 시민교육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돌아가고, 저는 가장 쉽게 학습 소비자를 발굴을 하면서도, 소외자를 발굴을 하면서도 그들을 껴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이 바로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단위가 점점 마을로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가를 놓고 보면 이 답은 굉장히 자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 안에서 평생교육의 장을 펼쳐지도록 하면 마을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산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또 지역의 한 거점에서 무엇인가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고 마을 단위에서 그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좀 논의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보완을 조금 더 할게요. 예. 참여율을 높이는 거예요. 오 관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이러저러한 거의 대부분 다른 곳에서 이미 평생학습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양궁 교수가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얘기를 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대덕구를 비롯해서 물론 일본의 야시오시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이지만 배달 강좌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 강좌제가 여기 하고 있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지금 정착계 이끄는 취약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이나 아니면 장애자의 경우는 5명만 모여서 우리 이런 강의해 주세요 하고 상주시청에다가 평생학습원에다가 얘기하면은 강사를 파견해주고, 일반 사람들은 10명 정도, 또 7명 이상 10명 정도가 신청하면 곳곳에 찾아가는 시스템이 있고요. 문해교육에 관련해서는 더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시범운영기에 지금 10개의 도시 돌아가고 있지만, 논산시 같이 찾아가는 거, 가정 방문형 문해교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국이 캠퍼스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지도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라고 한다면 상당히 높아질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렇게 소인수 그룹들은 코로나 시대 때 또 맞는 시스템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런 강사 공급하려면 돈이 좀 더 들겠네요. 결국 평생교육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제일 차적으로는 상주 시민의 몫이 제일 크죠. 예, 두 번째로는 알았습니다. 시장이나 의장들이 역할이 크죠. 그럼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네. 선택의 문제인데 시민들이 그냥 놔두지 않아. 우린 표가 있으니까 표로 승부를. 그러니까 그래서 시민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거죠. 아마 또 달리 생각해야 될 것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매력이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공급하느냐는 것도 있을 건데, 이번 그 중장기 계획에서 연구진이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할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고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한 분만 더 질문 받을까요? 없습니까? 이제 끝낼까요? 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앉으셔서 경청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발표해 주신 새 발제자님 고맙습니다. 박수로 예, 감사하고 상주시 평생학습도시 선정 기원을 위한 포럼, 저희가 주관하고 상주시에서 주최를 한 겁니다만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